우리는 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겉모습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두고 좀 지나치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 외모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피부죠. 피부만 좋으면 젊어 보이고 못생겨도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사람이 깔끔해 보이는 것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피부를 더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피부는 타고난다. 피부는 흡수 기관이 아니라 좋은 걸 발라도 소용없다. 노력해도 피부는 어차피 늙는다 등 다소 충격적이고도 좌절감이 밀려드는 이야기가 정신없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본질을 알면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알면 헤매지 않아 진짜 아름다움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숱한 노력을 하고 또 많은 돈을 들여야 컨트롤 된다고 느꼈던 피부. 지금부터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고 또한 현재도 엉터리 피부거나 화장품 회사에 돈 털린 전력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오랜 고정관념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첫 번째, 피부의 특성은 유전적으로 결정된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피부는 타고납니다. 누구나 노력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좋은 피부는 타고나는 겁니다. 유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타고나기를 문제가 있는 피부로 태어난 경우라면 이를 완벽하게 좋은 피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아주 잘 타고난 사람 바로 아랫단계까지는 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절대로 원래 잘 타고난 사람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반에서 항상 꼴찌만 하던 애가 좀 더 열심히 공부하면 중간까지는 금방 올라가요. 중간쯤 하던 애도 조금만 열심히 하면 공부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요. 그런데 열심히 해도 줄곧 5등쯤 해오던 아이가 갑자기 1등을 하려고 하면 죽어라 노력해도 잘 안 되거든요. 왜 늘 1등을 하는 애는 타고난 머리가 좋고 노력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대로 머리에 쏙쏙 흡수하는 아이인 거예요. 이러한 학생을 보통의 머리를 가진 학생이 노력만으로 이기려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5등의 자신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5등이 실패는 아니니까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 들이고 스스로 애써도 절대로 좋게 타고난 사람은 못 이기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젖혀놓고 보통 사람들끼리만 비교하고 사는 게 속이 편하죠. 각자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내 피부가 100명 중 15등 정도 한다고 하면 좋은 편일까요? 나쁜 편일까요? 병원에 피부에 잡티가 생겨서 왔다는 환자에게 그 나이에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피부를 상중하로 나누면 상그룹에 속하는 편이에요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고개를 저으면서 자기는 극상의 피부를 원한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극상은 유전적으로 정해진 거라서 거기까지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제 말을 잘 받아들이는 환자는 처음에는 다소 시리에 빠지지만 이내 피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죠. 반면 받아들이지 않는 숱한 환자들은 희망 고문을 하는 다른 병원을 찾거나 고가의 무언가에 점차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유전은 확률이기도 합니다. 아빠와 엄마의 유전자가 결합해서 하나의 새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둘 중 어느 유전자가 발현될지 그 확률은 반반이에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내 복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야 마음도 편하고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은 연예인 피부를 부러워하며 그들의 피부 관리 비법에 대해 늘 궁금해하는데 그들의 고운 피부는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 타고나길 곱고 예쁜 피부로 태어나서 연예인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선후 관계를 재정립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 피부 미인의 대명사인 고현정 씨도 유전적으로 고운 피부를 잘 타고난 것이 먼저일 거예요. 그리고
TV 속의 연예인들은 늘 풀메이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낯을 보면 TV에서 보이는 만큼의 피부 상태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요. TV에 예쁘게 나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까? 특히 광고를 찍을 땐 피부 화장만 공들여 1시간 이상을 할 텐데요. 보통 사람이 연예인과 비슷한 피부를 목표로 노력한다는 건 일상 속에서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의 체력과 체격, 능력을 유지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그건 불가능한 거겠죠. 두 번째, 피부. 당신이 입고 있는 가장 섬세한 외투. 현미경을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면 피부는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표피와 진피, 피하지방인데 요즘 시대의 피하지방은 그다지 언급할 가치가 없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피하지방도 지나치게 많으면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피하지방이 피부에 왜 필요했을까요? 사실 자연계에서 동물들은 대개 굶어서 죽습니다. 배 불러 살쪄서 죽는 건 인간만이 누리는 사치예요. 초원의 왕인 사자도 죽을 때는 굶어 죽습니다. 늙고 병들면 사냥할 능력을 잃고 사냥할 능력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은 먹는 족족 그대로 소모하지 않고 남은 열량을 지방으로 바꿔서 피부 밑에 저축해 둡니다. 다시 말해 언제 굶어 죽을지 몰라 먹지 못하는 상황에서 며칠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저축해 둔 칼로리가 바로 피하지방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피하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날씬한 사람보다 단 며칠이라고 더 살고요. 그 며칠 사이에 먹을 것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오래 생존하게 되는 겁니다. 비만을 기피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런 의미에서 살은 어지간히 좀 있어야 합니다.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여자분들, 적당한 피하지방을 지녀야 나중에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날씬한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들, 나중에 병 간호를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피부는 있어야 할 것이 적당히 있으면 좋지만 뭔가 부족하거나 넘치면 바로 영향을 받는 섬세한 외투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입장에서만 보면 피부과에 오는 환자의 경우 못 씻어서 생기는 병보다 너무 씻어서 생기는 병이 훨씬 많아요. 여성들의 경우 메이크업을 지운다고 클렌징을 한 다음에도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뽀득뽀득 폼 클렌징을 또 하죠. 보통 2중, 3중 세안을 하는데요. 사실 그게 피부에는 안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을 지우고 난 다음에는 가벼운 비누 세안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오랜 시간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피부를 밀면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이 다 벗겨져 버려요. 이를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람보다 못하다고 하죠. 각질이라고 하니 왠지 제거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틀린 이야기입니다. 각질은 잘 모셔둬야 합니다. 각질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흡사 잘 지어진 한옥 지붕의 기와장처럼 보여요. 기와장을 다 제거하면 집은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집 안으로 빗물이 다 떨어지겠죠. 그렇다고 기와장을 서너 층 덧대 놓지도 않죠. 잘 겹쳐서 딱 2장만 쌓아 놓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각질이기 때문에 마치 지붕에 기와장을 쌓듯 피부에 각질을 잘 붙여 두어야 해요. 지나치게 많이 씻으면 각질이 너덜너덜해지다가 결국 허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각질의 실체라고만 생각하고 각질 제거제라는 것을 이용해 허옇게 일어난 것을 또 다시 박박 문질러 없애고 있는 겁니다. 물론 각질을 싹 다 제거하고 나면 당장은 피부가 반질반질하고 매끄럽게 느껴지죠. 기와장을 벗겨내면 그 밑에 있는 보송보송한 흙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만지면 부드러운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각질을 벗겨내고 나면 사실상 피부는 가장 중요한 보호막이 사라져 쉽게 망가지고 맙니다. 평소 피부에 황사나 꽃가루 그 밖에 먼지가 묻어 있다고 해도 그건 아주 미미한 양이기 때문에 비누 세안만으로도 충분히 씻기지요. 메이크업 한 날은
클렌징 후 가벼운 비누 세안만 해줘도 충분합니다. 그 시간은 5분 이상을 넘길 필요가 없어요. 각질이 두터워지면서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유발한 경우는 이를 치료 목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 경우도 여드름이나 특별한 질환이 나타나서 각질 제거가 꼭 필요한 경우에 의사의 판단 하에서 시술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100명 중 99명은 각질을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드름이 났던 사람이 각질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아서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보고, 저런 여드름 피부도 각질을 제거하고 나니 피부가 저렇게 좋아지는데 별 문제 없는 내 피부는 얼마나 더 좋아질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과도한 각질 제거 문화가 생겼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질병이 없는 피부는 각질을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칫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다가 멀쩡한 피부에 오히려 병을 만들 수 있어요. 자신의 체질량 지수 계산법. 피하지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자신의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방법은 쉽습니다. 본인의 체중을 키로 2번 나누면 돼요. 몸무게가 60kg이고 키가 166cm라면 60을 1.66으로 2번 나누면 된다는 거죠. 계산해서 숫자가 20일 이하가 나오면 야윈 사람입니다. 여기서 야윈 결과가 나온 사람은 어떤 상황이 터져서 굶게 되면 일주일 안에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도 5000년 역사의 처음입니다. 1950년 이후로 60년 동안 두 세대에 걸쳐 전쟁을 치르지 않은 세대는 지금까지는 우리 세대가 유일합니다. 이야기가 그렇게 멀리까지 갈 필요는 없겠지만 몸이 준비해 놓은 자리는 적당히 잘 채워 놓으세요. 피하지방은 굶어야 할 때를 대비해 열량을 비축해 두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건강한 피부와 아름다운 피부. 건강한 것과 아름다운 것의 차이를 수학적 명제로 설명해 볼게요. 모든 자연수는 실수다. 맞나요? 맞죠? 그럼 모든 실수는 자연수다는 어때요? 이건 맞지가 않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피부가 모두 예쁘지는 않지만 건강하지 않으면서 예쁜 피부는 없어요. 건강한 피부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예쁜 피부를 원한다면 먼저 피부가 건강해야 합니다. 여기서 건강이란 개념을 정확히 설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이미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해 잘 정의되어 있어요. Health is 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and not merely the absence of disease or infirmity. 건강은 단순히 신체에 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이다. 다시 풀어보면 건강한 상태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병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의를 피부에도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일단 피부에 병이 없고 피부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저 사람의 피부가 이렇다 저렇다는 말을 듣지 않으면 건강한 피부라 여기면 돼요. 피부가 건강해지려면 피부에 대한 관심을 좀 낮춰야 합니다. 20살 넘은 이들 중 화장 싹 지우고 거울을 들여다보면 흠 없는 피부가 어디 있겠어요? 다 흠이 있는데 그게 다 병인 것으로 간주해서 강박적으로 일일이 신경 쓰고 살면 돈을 벌어서 다 피부에 써야 돼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얼굴에 심한 염증이 있거나 심하게 가렵지 않으면 건강한 상태예요. 다만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손을 좀 보고 싶고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까지 충분하다면 미용적인 질환에 대해 관심을 가져도 좋아요. 그렇다고 해도 또 너무 지나치게 얽매일 이유는 없죠. 김이나 주근깨가 있다고 해서 얼굴에 뾰루지가 한두 개 났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피부는 아니니까 거울을 봐서 별로 불편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뭐라 해도 그런 거 신경 안 써. 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건강한 피부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잡지나 광고, 드라마, 영화 등을 보면서 내 피부는 왜 이럴까라고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번째, 잘못된 상식의 오류. 땀구멍은 정말 줄여야 하는 것인가? 피부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진피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진짜 피부예요. 이 진피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땀샘이에요. 인간이 메모드를 사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집단 사회생활을 했다는 것, 또 하나는 땀샘을 가지고 있어서 집요한 추적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인간은 땀을 배출해서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에 4에서 5시간까지도 뛸 수 있습니다. 메모드가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 추적만 하면 되지요. 서너 그룹의 사냥꾼이 1km씩 차례대로 메모드를 몰아가면 결국에는 메모드가 지쳐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열은 나는데 땀샘이 없어서 체열이 배출이 안 되니까 심장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계속 열을 발산할 수 있어서 물만 마시면 며칠이고 걷고 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냥견으로 유명한 그레이하운드와 사람이 한여름에 오래 달리기 시합을 하면 사람이 반드시 이깁니다. 그레이하운드 역시 피부에 땀샘이 없어서 땀을 흘리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더워져서 오래 뛰지를 못해요. 이처럼 인간의 진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땀샘입니다. 다시 말해 피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가 보호하는 장벽 기능이라면 두 번째 존재 이유는 체온을 조절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얼굴 피부에 구멍이 송송 유난히 넓은 사람들이 있죠. 특히 지성 피부에서 많이 보이는 현상인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땀구멍이 넓어졌다고 하는데 땀구멍은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현미경으로 40배 이상 확대를 해야 보이는데 육안으로 보이는 구멍은 전부 모공이에요. 모공은 털모, 구멍 공자에 털이 나 있는 구멍이라는 뜻으로 땀구멍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모공에는 털이 솟아난 부위 아래에 피지선이라고 하는 기름샘이 하나씩 붙어 있는데 피지선에서 피지라는 기름을 만들어내면서 그 기름의 양에 따라 모공이 넓어지는 거지요. 따라서 땀구멍이 넓어졌다는 표현은 틀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구멍은 모공이니까 모공이 넓어졌다고 말해야 맞는 거예요. 피부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땀구멍이 넓어졌다고 하건 모공이 넓어졌다고 하건 뜻만 통하면 되지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틀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옳은 듯 쉽게 말하는 태도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골프나 등산, 야외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중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사람과 안 바른 사람은 한 시즌이 지나고 나면 피부 노화의 정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요. 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 20에서 30대 분들, 2에서 3년 만에 피부는 금방 늙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피부는 흰 실크 블라우스나 흰 와이셔츠라고 생각하면 돼요. 입으면서 관리를 잘하면 오랫동안 깨끗하게 입을 수 있지만 이런 옷을 입고 야외에 나가서 뛰고 돌아다니면 금세 때가 타고 옷감이 망가지겠죠. 피부도 똑같아요. 따라서 피부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부 노화를 막고 젊은 피부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은 전신의 건강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담배는 끊고 술은 멀리해야 합니다. 일찍 자고 하루에 1시간은 운동하고 새끼 식사는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속이 늙으면 껍데기도 같이 늙습니다. 피부과는 내과에서 떨어져 나온 전문 분야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피부에 뭔가 많이 발라주면 피부가 좋아질 것 같죠? 뭐든 잘 먹어야 피부도 좋아집니다. 뿌리에 영양을 공급해야 나무가 잘 자라지. 잎사귀에 비료를 바른다고 나무가 무성해질까요? 피부도 나무의 생리와 똑같아요.
뿌리를 통해 나무에 영양분이 공급되듯이 피하지방과 진피에 있는 혈관들을 통해 피부에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는 겁니다. 전신 노화와 피부 노화는 비슷한 속도로 진행됩니다. 다만 피부 노화는 전신적인 노화와 달리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가 추가로 작용합니다. 피부가 빨리 늙는 것이 싫다면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그럼 자외선 차단제의 양은 한 번에 얼마나 발라야 할까요? 일단 노출되는 부위는 전부 다 눈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하얗게 발라야 합니다. 여름에도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긴팔 옷을 입고 장갑을 끼고 우산도 쓰는 게 좋아요. 양산보다 두터운 우산이 자외선을 훨씬 더 잘 막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고르는 기준은 일단 가격입니다. 하루 이틀 쓰는 것도 아니고 눈사람처럼 바르려면 양도 많이 드니까요. 비싼 거 사서 아끼면서 바르느니 싼 거 사서 듬뿍 바르는 게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성분은 화학적 자외선 흡수제와 물리적 자외선 반사제의 두 가지로 나뉘는데 화학적 흡수제는 무색이어서 발라도 원래 피부보다 조금 더 번들거릴 뿐 거의 표시가 안 납니다. 자외선이 들어오면 흡수제 분자가 자외선을 잡아먹고 자신은 분해되면서 자외선을 막는 원리예요. 모든 스프레이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는 이 성분으로만 만들어지죠. 물리적 반사제는 자외선을 반사시켜 피부에 자외선이 닿지 못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이 제형은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가 희게 보이는 백탁 현상을 일으키는데 특히 남자들은 이 물리적 반사제가 들어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로션 바르듯이 열심히 문질러요. 그런데 백탁 현상은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가끔 친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좀 밥맛 없어 보이더라도 남자도 이렇게 톡톡하면서 여자들이 화장하듯이 두드려 발라야 하는 거야. 대개 시중에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제는 이 두 가지 성분이 적당하게 혼합되어 있어서 가볍게 두드려 바르면 일반 로션보다는 피부가 조금 더 하얗게 보이는 정도로는 바를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두 번째 기준은 오늘 갈 곳입니다. 출근하는 길이면 자외선 차단 지수가 20 정도면 충분하고요. 등산을 간다면 SPF 30에서 40이면 적당하고 백사장이 있는 해변이나 골프장, 암벽 등반을 한다면 바위나 모래에 의해 자외선이 반사되어 피부가 받는 자외선 양이 2배로 강해지니까 SPF 50 정도는 필요합니다. 형광등 아래에만 있어도 피부가 탄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물론 낮에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형광등 아래에 있으면 피부가 타겠죠. 형광등 때문이 아니고 햇빛 때문에. 인공 조명에는 자외선이 전혀 없어서 이로 인해 피부가 타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접하는 피부 정보들의 대부분이 왜곡, 과장, 거짓이에요. 인터넷에서 오롯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피부과 전문의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실명으로 올린 설명뿐입니다. 6번째, 적절한 세안 시간은 딱 5분. 피지가 분비되면 피부에 있는 정상 세균들이 그 피지를 분해해서 유리지방산을 만들고 그 때문에 피부는 대개 약산성을 띠게 됩니다. 사실 유해 세균의 입장에서 볼 때 단백질 덩어리인 피부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죠. 그런데 피부가 정상 세균의 도움으로 약산성을 띠게 되면 유해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안의 목적은 때와 역겨운 냄새를 없애는 거죠. 피부의 때는 피부 가장 바깥쪽에 떨어져 나가야 할 각질 한 층과 피부에서 분비된 기름, 외부에서 묻은 먼지, 이 세 가지를 합친 거예요. 이때 소기름 우지와 양잿물을 화학적으로 결합해 만든 비누를 사용하면 떨어져 나가야 할 지저분한 먼지와 기름, 각질 한 층까지만 잘 벗겨집니다. 그런데 비누는 약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비누 세안을 하는 순간 피부는 잠시 알칼리성을 띠지만 피부에는 정상 세균들이 있고 늘 새로운 피지가 분비되기 때문에 금방 약산성으로 회복되죠. 약산성인 피부의 자극이 덜 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석유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중성세제입니다.
화장을 한 날은 메이크업을 잘 지울 수 있는 전용 클렌저로 메이크업을 지우고 비누 세안을 한 번 정도만 하면 피부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화장을 전용 클렌징 제품으로 지웠다면 세수하는 시간은 3에서 5분 이내가 피부를 보호하는 데 가장 좋습니다. 30분간 운동을 하면 근육은 튼튼해지지만 30분간 세안이나 목욕을 하면 피부는 망가집니다. 피부 보호를 위해 각질은 적절한 두께로 유지하는 게 좋은데 세안을 30분씩 하면 각질이 다 벗겨지겠죠. 잘못된 습관을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하게 되면 피부의 노화가 촉진될 수 있죠. 밥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골고루 적당량을 먹어야죠. 마찬가지로 화장품을 많이 바르면 피부가 좋아질까요? 몇 번씩 오래 세안을 하면 피부가 깨끗해질까요? 아니요, 적당히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인상적인 화장품 광고 카피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예요. 그 멘트가 정말 옳습니다. 단, 이런 조건이 붙어야죠. 비누를 사용해서 5분 이내로 끝낼 것. 비누의 기본 역할은 오직 하나, 피부에 붙어있는 지용성 때를 물로 잘 씻어내는 겁니다. 비누칠을 하고 나서는 바로 물로 깨끗이 씻어내기 때문에 비누에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도 그 성분이 피부에 작용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비누는 때를 잘 씻어내는 것 이상의 기능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 비누에 여러 좋은 성분을 넣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비누칠을 하고서 30분 정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비누 성분을 피부에 30분가량 붙여두면 피부가 다 망가집니다. 때를 제거하는 역할이 끝났으면 비누는 빨리 물로 씻어서 피부에서 제거해야지 피부에 오래 둔다고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기능을 더했다고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비누 제품들을 굳이 선택할 이유는 없죠.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믿기보다는 조금이라도 합리적 의심을 가지면서 접근하면 의외로 판단이 쉽습니다. 세안은 손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 광고나 편법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 손으로 구석구석 깨끗이 씻으면 됩니다. 마지막 헹군 물을 찬물로 하면 모공이 줄어들 거라고요? 찬물에 헹궈서 탱글탱글해지는 것은 국수 면발이지 사람 피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국수는 뜨거운 물에 끓였다가 찬물에 넣으면 탄력이 증가됩니다. 그러나 피부는 단백질이 주성분이에요. 피부에 심한 온도 변화를 주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따라서 비누칠을 한 후에는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주는 걸로 충분합니다. 목욕도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것이 좋아요. 녹차를 우려낸 물로 세안하는 게 여드름에 좋다고 해서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따라 하는데 피부는 흡수 기관이 아니라 방어 기관이죠. 녹차를 마셔서 폴리페놀 성분을 몸에 흡수하면 항노화와 항염 작용이 있지만 녹차로 세수를 해서 여드름을 고칠 수 있다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흔히 녹차로 오해하고 있는 티트리는 녹차가 아니라 호주에 자생하는 나무의 이름입니다. 티트리 오일은 살균 기능이 있어 여드름 피부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녹차물이 여드름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드름은 유전입니다. 그럼 당뇨병은 왜 생길까요? 유전입니다. 유방암은 왜 생겨요? 유전이에요. 그럼 공부는 누가 잘할까요? 그것도 역시 유전입니다. 요즘 강연을 하다 보면 피부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도 늘 세상 사는 이야기로 빠지곤 합니다. 기왕지사 사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저는 사람들이 다 세상의 중심에 자기를 놓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위해서 살면 좋겠어요. 자신이 소중하면 다른 사람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죠. 스스로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삶의 방향이 불분명하니까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아이를 밤늦게까지 학원에 잡아두고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는 부모들. 자신들의 성적표를 찾아서 아이의 것과 비교해 보라고 해요. 그럼 대충 아이의 공부 능력을 가늠할 수 있거든요.
국민교육헌장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이념적 평가를 떠나서 얼마나 옳은 말입니까? 사람은 몸부터 성격까지 그리고 소질도 저마다 다르게 타고나요. 그것이 바로 개성이죠. 그래서 잘하는 게 다 다르고 흥미를 느끼는 것도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야 했고 이런 교육을 해야 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죠. 다들 하나의 생각에만 빠져서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니까 각자 창조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불가능해진 거예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모든 게 유전이니까 타고난 대로 살라는 거예요. 욕심부리지 말고 욕심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좀 더 부드럽게 말하자면 타고난 피부를 인정하고 각자의 피부 장점을 잘 살려가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부드럽게 말하는 것보다 세게 말해야 귀를 좀 기울이거든요. 병원에 오는 환자에게도 저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돌려서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미련을 가지니까 알면서도 엉뚱한 걸 찾으니까요. 정확하게 짚어줘도 듣고 싶은 대로 듣거나 듣고 싶은 것만 듣죠. 그래서 콕 찍어서 있는 그대로 세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길지 않은 인생, 자신의 삶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치에 맞게 살아야겠죠. 피부 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싱싱한 생선과 썩어가는 생선이 한 마리씩 있다고 합시다. 각각을 그대로 하얀 보자기로 싸면 어느 쪽 보자기가 깨끗할까요? 생선의 상태가 자신의 건강, 보자기가 자신의 피부라고 보면 됩니다. 제때 먹고, 제때 자고, 하루 1시간 운동만 하면 됩니다. 공부는 안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모의 시험만 자주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피부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피부과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요즘은 아무나 피부과 진료를 표방합니다. 돈이 되니까요. 그래서 피부과 병원을 찾을 때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피부과 전문의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접수를 했더니 의사 얼굴은 안 보여주고 실장님부터 만나라고 한다. 그런 곳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질환에 대해 설명해주면 그 의사가 젊든 나이가 들었든 친절하든 불친절하든 그 의사는 믿을 만합니다. 그분과 잘 상의해서 자기 몸에 맞는, 자기 피부 상태에 맞는 처방을 받고 치료를 하는 게 좋죠. 여전히 엉터리 피부과나 화장품 회사에 돈 털린 전력을 토로하는 환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돈만 있으면 당장이고 10살 어린 피부로 만들어줄 것 마냥 유려한 카피로 현혹하는 이들. 상술에 눈먼 이들이야 말릴 수 없다 치고 다만 우리가 똑똑하고 합리적인 소비자가 되면 됩니다.